예, 안녕하세요. 저는 발언에서 에너지 인프라 팀에 있는 이승교 테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약 20여 년간 종사를 해왔고요. 그동안의 법률 자문은 주로 한쪽에 치우친 자문이 아닌 정부기관, 그리고 사업 당사자, 금융 관련 종사자, 또 시공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걸쳐서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대리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저희 전문성을 있게 했고, 오늘날 좋은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변호사로 생활할 때는 아무래도 한전의 입장만 대변하는 업무를 했었고, 프로젝트의 맞은편에 있는 정부기관 규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같이 협업하는 민간 사업자들, 금융종사 관계자들을 상대방으로 보게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로펌에서 본격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이 한국에서 미개척인 분야라서 점점 더 법률적인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런 부분을 다 맞출 수 있는 전문가가 드문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경험을 얻게 되고 자문위원이나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 전문성의 깊이가 많이 넓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에너지 인프라 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종사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종사하게 된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타당성 조사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만한 것인가, 프로젝트가 가능한 것인가 따져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뿐만 아니라 법적인 틀과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구조랑 금융이랑 이런 이해관계자의 니즈들을 한 틀에 잘 넣는 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구조화 작업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니즈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발전소를 짓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구조화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구조화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넷째로 ESG, AI나 데이터 센터처럼 엄청나게 많은 니즈들이 갑자기 몰려오고 있는데요. 대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막 규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돈도 빌려야 돼요.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다음에 금융과 관련된 사항들, 다방면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니즈가 필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잘 담아내는 구조화 작업을 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보고, 결국 그 구조화 작업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잘 담아질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오기 전 유럽에서 이루어진 태양광 프로젝트였는데, ESG와 넷제로와 관련된 사항들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누군가의 돈을 빌려서 발전소를 만드는 프로젝트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내가 그 모든 사업 자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출 받거나 금융을 조달하는 것이죠.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ESG와 관련된 사항들, 넷제로와 관련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럽에서 사업들이 ESG와 넷제로와 연결돼서 사업이 진행돼 왔던 것이고, 유럽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도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어서 금융을 조달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조건으로 걸어놓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 조건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은 필수고 초기의 법률 비용은 나중에 100배, 1000배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교훈이 되겠죠. 여러 국가에서 당사자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각자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에게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게 해준 좋은 면도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중동에서 경험인데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이슬람법상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샤리아 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끌어올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서구권과 한국 기존의 자본주의에 견인하고 있던 모든 시장에서의 룰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샤리아법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라고 해서 구조를 새로 만들었어요. 즉 샤리아에서는 고리 대금업을 아주 죄악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처럼 사업을 운용해서 마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법률적인 용어들이 다 바뀌게 되겠죠. 대출이 아니라 투자로 만들어야 됐던 것이고 이자가 아니라 수익을 배당으로 가져가는 컨셉으로 만들었던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소유와 대출과 담보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고생을 많이 했었죠. 헐고 프로젝트는 잘 운영되고 있고 관련된 한국 기업들이 성공을 해서 수익을 좀 낸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봐야 될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죠. 즉 규제를 봐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수익을 추구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겠죠. 금융을 하려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대출을 하려면 담보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 구조화 작업을 법률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금융의 입장에서 보면 높은 이자와 담보를 반드시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 무에서 유로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맞추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레임 안에 들어와야 무에서 유로 가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 가장 큰 것은 신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십조의 자금을 대출받고 또 저 역시 그런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이러한 시공자들을 대비하면서 느낀 것은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수십조의 돈을 빌리고 무엇을 믿고 계약을 하고 실제로 공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를 잘 이끌어내는 역할이 법률가로서의 가장 큰 역할인 것 같다.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신뢰를 잘 계약서에 녹여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화 작업.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입장을 알아야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프로젝트가 장기간 잘 운영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에서 유로 가는 과정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법률 변경에 관한 사항들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법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 자체의 큰 틀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할 것인지 너무 앞단에서만 신경을 쓰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시나리오는 겪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저희에게 오시면 저희가 아주 잘 가르쳐드리고 관련된 예방을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